항상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호기심 많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 심층 탐구 자료의 두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제 앞에도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지경이네요. 맞아요. 방대한 분량의 2025년 기술 동향 보고서, 그러니까 FTSG 자료부터 시작해서요. 고전 문학의 양대 디스토피아를 현대적 관점으로 비교 분석한 논문도 같이 있죠. 네, 그리고 인공지능의 인지적 조작에 관한 아주 심층적인 학술 연구랑 그 레딧에서 며칠 내내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던 토론 스레드까지 몽땅 들고 왔습니다. 자료들의 면면을 보면 문학과 최첨단 기술 보고서 그리고 대중들의 아주 날것 그대로의 토론까지 섞여 있어서 겉보기엔 전혀 다른 분야들 같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들 같죠, 처음엔. 그쵸. 하지만 이 모든 텍스트들이 결국 오늘 우리가 다룰 하나의 거대한 그리고 약간은 섬뜩한 질문을 향해 완벽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아, 정말 유명한 두 작품이죠. 여러분도 이 두 고전 문학이 경고했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현대 인공지능 사회는 이 두 가지 디스토피아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구축한 거대한 감시망 아래에서 공포로 통제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에 떠먹여주는 쾌락과 도파민에 흠뻑 빠져서 스스로 통제받기를 허락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공포냐 쾌락이냐의 문제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헤쳐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게 사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매일같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매일매일 겪고 있죠, 정말.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저희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디지털 생태계가 과연 오웰의 세계인지 아니면 헉슬리의 세계인지 함께 퍼즐을 맞춰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조지 오웰이 그려낸 1984의 렌즈를 통해 현대사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설 속 빅브로더나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을 지켜보는 그 텔레스크린의 개념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일상 용어처럼 쓰일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분석한 고전 문학 비교 논문을 보니까 오웰의 세계관을 단순히 물리적인 억압으로만 보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 이 논문의 저자가 오웰의 텔레스크린을 철학자 미셸 푸코가 심도 있게 분석했던 파놉테아곤 감옥의 원리와 바로 연결 짓는다는 겁니다. 아, 그 제레미 벤담이 고안했다는 원형 감옥 구조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 원형 감옥의 핵심은 감시를 얼마나 빡세게 하느냐, 그 물리적 강도가 아닙니다. 바로 감시의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요? 네, 중앙의 높은 감시탑은 아주 어둡게 코팅되어 있어서 그 둥글게 배치된 방 안의 죄수들은 간수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안 보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간수가 화장실에 갔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죄수 입장에서는 지금 저 탑 안에서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 네, 그 생각에서 아예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결국 죄수들은 언제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게 되거든요. 외부의 물리적인 감시 카메라가 인간의 내면으로 쑥 들어와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내면화된 통제로 자리 잡는 거죠. 그런데 이번 FTSG 2025년 기술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이 파놉티콘의 원리가 현대 인공지능 사회에서 단순히 문학적 은유를 넘어서 완벽한 현실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보고서에 등장한 구체적인 수치랑 예시들을 보는데 진짜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습니다. 그 2024년 파리올림픽 당시에 유례 없는 규모로 인공지능 기반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는 대목이 아주 인상 깊었거든요. 네,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었죠. 물론 대형 스포츠 행사에서 테러를 막고 군중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초기 명분 자체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것이 일상적인 감시가 정교화되는 아주 거대한 전환점이었다고 지적하잖아요. 과거의 CCTV는 사실 단순히 사고가 났을 때 나중에 돌려보는 녹화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경찰이 와서 테이프 확인하고 그런 식이었죠. 맞아요. 하지만 파리올림픽을 기점으로 보편화된 인공지능 비디오 모니터링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수백만 명의 행동 패턴을 쫙 분석하거든요. 실시간으로요? 네.
누군가 특정 구역에 평소보다 유독 오래 서 있다거나 아니면 군중의 이동 방향과 정반대로 혼자 걷는다거나 하는 아주 미세한 이상 행동을 알고리즘이 즉각적으로 포착해냅니다. 와, 그러니까 예전처럼 군중 속에 적단히 숨는다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해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길거리 감시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그러니까 FTC의 최근 보고서 내용도 오늘 자료에 있었죠. 저는 오히려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파놉티콘이 훨씬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쓰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방대한 양의 사용자 데이터를 무기한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습니다. FTC 보고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데이터 수집의 영속성입니다.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지워지지도 않고요. 네, 여러분이 화면에서 무엇을 클릭하고 어떤 영상을 몇 초간 시청하다가 그냥 넘겼는지, 심지어 화면의 어느 부분에서 스크롤을 멈칫했는지 하는 그 모든 미세한 흔적들이 영구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정말 소름 돋네요. 우리는 그냥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화면 뒤에 알고리즘이 우리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양방향 텔레스크린인 셈입니다. 이런 기술이 국가의 행정력과 딱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사례도 자료에 등장하죠. 그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에 대한 분석 말입니다. 저희가 어떤 정치 체제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에 나온 팩트만 보자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시스템은 앞서 말씀하신 안면인식 기술이랑 예측치한 알고리즘을 사람들의 아주 일상적인 사회적 행동과 결합시킵니다. 길을 무단횡단하거나 청구서를 연체하거나 심지어 온라인에 정부 정책에 반하는 글을 올리면 실시간으로 개인의 신용 점수가 깎이게 되죠.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점수가 깎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수가 실제 삶의 물리적인 제약으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기차도 못 탄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고속철도나 항공편 예매가 아예 차단되고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며 심지어 자녀의 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와, 진짜 숨 막히네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국가의 문제를 떠나서 인공지능 기술이 권력과 만났을 때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촘촘하고 숨막히는 통제망을 구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이고 실제하는 기술적 프로토타입입니다. 조지 오웰이 예견했던 감시와 두려움을 통한 통제가 21세기의 기술적 인프라 위에서 아주 완벽하게 구현된 모습이네요. 1984의 세계관만 이렇게 살펴봐도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너무 암울하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읽으면서 진짜로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사실 조지 오웰 쪽이 아니었습니다. 오, 그럼 올더스 헉슬리 쪽인가요? 네, 오히려 헉슬리가 그려낸 멋진 신세계의 통제 방식이 우리 현실과 훨씬 더 끈적하고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헉슬리의 디스토피아는 확실히 결이 완전히 다르죠. 오웰의 세계가 억압과 고문, 결핍으로 대중을 짓누르는 방식이라면 헉슬리의 세계는 끝없는 풍요와 쾌락으로 사람들을 아예 마취시켜버립니다. 수설 보면 사람들이 인공보화소에서 유전자 조작으로 철저하게 계급이 나뉘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네, 조금이라도 복잡한 감정이나 우울함이 밀려오려고 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소마라는 마약을 바로 삼키니까요. 부작용도 없는 완벽한 행복감을 주는 약이죠. 그걸 먹고 다시 행복한 환각에 빠져 현실에 그냥 안주해버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자료에 포함된 1949년의 편지가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올더스 헉슬리가 조지 오웰의 1984를 다 읽고 나서 오웰에게 직접 보낸 편지였죠. 네, 문학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서신입니다. 헉슬리는 오웰의 작품을 청찬하면서도 미래의 권력자들이 굳이 그렇게 피곤하고 거친 방식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피곤한 방식이라는 게 그 무력 통제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의 얼굴을 짓밟는 군화 같은 폭력적인 억압을 지속하는 것보다는요. 사람들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끝없는 쾌락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죠. 아, 그래서 자신의 노예 상태를 스스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 정확합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영구적인 통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와, 노예 상태를 스스로 사랑하게 만든다. 이 문장이 그 레딧 토론 스레드에서도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더라고요. 네, 저도 그 스레드 읽으면서 되게 감탄했습니다. 한 유저가
우리에게 지금 진짜 위험한 건 통제의 위협이 아니라 편안함의 추구 아닌가 라는 화두를 툭 던졌는데 그 밑으로 수백 개의 댓글이 막 달렸잖아요. 그중 한 댓글이 아주 날카롭게 핵심을 짚었죠. 맞아요. 고통을 주는 억압은 피하 식별에 명확해서 본능적으로 저항을 불러일으키지만 달콤한 쾌락은 우리의 경계심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버리기 때문에 저항할 의지조차 증발시켜버린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타당한 분석이거든요. 강압적인 통제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기 때문에 자아를 유지한 채로 속으로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복종해도 속으로는 반항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쾌락을 통한 통제는 내면의 도파민 회로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살펴본 인공지능의 인지적 조작에 관한 학술 연구를 보면 이 멋진 신세계의 개념이 현대 소셜미디어와 추천 알고리즘 생태계에서 디지털 소마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아, 소셜미디어가 현대판 소마라는 거군요. 우리가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짧은 영상을 보다 보면 한두 시간이 10분처럼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잖아요.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자동 재생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게 연구의 핵심이죠. 논문에서는 이를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결과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이요? 네, 쉽게 말해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방식인데요. 이 알고리즘의 유일한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에 머무는 시간을 극대화하는 것. 무조건 오래 붙잡아두는 거군요. 맞아요. 사용자가 화면을 계속 스크롤하면 알고리즘은 아주 큰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우리가 도저히 멈출 수 없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 더 강한 도파민을 유발하는 콘텐츠라는 미끼를 계속 던지는 거죠. 이른바 끝없는 스크롤의 굴레를 만들어내는 거네요. 네, 빠져나올 수 없는 루프를 도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 짧은 영상 만들 때 캡컷 템플릿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아, 캡컷이요. 진짜 편하죠, 그거. 맞아요. 예전처럼 복잡하게 컷 편집을 막 고민하고 음악의 비트를 맞추느라 밤새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유행하는 템플릿 딱 고르고 내 사진 몇 장만 툭툭 넣으면 1초 만에 아주 화려하고 전문가가 만든 것 같은 결과물이 뚝딱 완성되잖아요? 클릭 몇 번이면 되니까요. 그걸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사람들의 좋아요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쾌락을 얻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고민하고 창작하는 고통은 싹 사라지고 즉각적인 도파민만 남았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알고리즘이 정해준 똑같은 양식, 똑같은 음악, 똑같은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의 추억과 개성을 아주 획일적으로 찍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와, 아주 적절하고 뼈 때리는 비유입니다. 그 캡컷 템플릿의 극단적인 편리함이 바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디지털 소마의 본질이거든요. 아, 편리함이라는 미끼. 네, 편안함과 즉각적인 보상을 미끼로 인간의 주체적인 인지 과정을 아예 생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 자료에 등장한 인공지능 조작의 분류표를 보면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인간의 인지적 편향과 감정적 취약성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논문에서 그걸 하이퍼 넛지라고 부르던데요? 네, 극도로 정교화된 선택 설계라는 뜻이죠. 알고리즘은 단지 컨텐츠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 가장 우울한지, 어떤 정치적 이슈에 가장 강하게 분노하는지를 수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통해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강렬한 감정이 사람을 화면에 가장 오래 묶어둔다는 걸 알고리즘이 스스로 이미 학습을 다 끝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뉴스를 끊임없이 피드에 올리는 감정 조작을 일삼고요. 쇼핑몰 같은 곳에서는 이 상품은 지금 다른 45명이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가짜 희소성을 띄워서 포모,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다크 패턴을 동원하죠. 아, 저도 모르게 결제 버튼 누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빅브러더처럼 강제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명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저 여러분이 이건 내가 주체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거야 라고 굳게 믿게끔 아주 교묘하게 주변 환경의 세팅값만 슬쩍 바꿔두는 겁니다. 와,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손이 제 마우스 커서를 은밀하게 쓱 움직이는 것 같네요. 이 지점에서 미디어학자 닐 포스트먼의 지적이 아주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오락에 빠져 죽는다는 그 유명한 책 쓰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는 정보가 너무나도 넘쳐나는 시대에는 대중이 국가의 억압적인 검열 때문에 무지해지는 게 아니라
오락거리가 너무 많아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게 될 거라고 경고했거든요. 통찰력이 대단하죠. 끝없이 쏟아지는 맞춤형 오락에 길들여져서 정작 내 삶에 진짜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에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정확한 분석입니다. 오해의 세계에서는 권력이 진실을 은폐해서 문제였다면 헉슬리와 포스트먼이 경고한 세계에서는 진실 자체가 무의미한 정보와 가십의 홍수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진실이 숨겨지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군요.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서. 맞아요. 알고리즘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복잡한 기후위기 보고서나 심도 있는 정치 기사를 읽으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보다 자극적인 15초짜리 밈 영상을 보며 낄낄대고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넘기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게 다 돈이니까요. 그렇죠. 그것이 플랫폼의 체류 시간을 쭉쭉 늘리고 막대한 광고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일식의 그 살벌한 감시망도 무섭고 헉슬리식의 달콤한 쾌락도 무서운데 오늘 우리가 싼더미처럼 쌓아둔 이 자료들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 결론은 하나로 쫙 모아집니다. 어떤 결론이죠? 우리는 지금 어느 한쪽의 디스토피아로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 주도의 통제와 거대 기술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이 아주 교묘하게 결합된 끔찍한 하이브리드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걸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번 학술 연구 파트에서 루카스 프로인트가 제시한 메타 시뮬라크라라는 개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뮬라크라요?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원본이 없는 가짜 복제본을 뜻하거든요. 프로이트의 연구가 진짜 섬뜩한 이유는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제 단순히 현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간의 행동을 흉내내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고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흉내내는 걸 넘어섰다고요? 그럼 지금 인공지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아예 사회적 현실 자체를 새롭게 직조해버립니다. 알고리즘의 예측과 인간의 실제 행동 사이에 거대한 피드백 루프가 팽팽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피드백 루프요.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보죠. 알고리즘이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사용자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분노하는 극단적인 컨텐츠에 반응할 확률이 높다라고 예측을 딱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컨텐츠만 피드에 노출시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별로 그런 극단적인 성향이 아니었던 사람이라도 매일 세상이 그런 분노할 일로 가득 찬 것처럼 느끼게 되고 결국 진짜로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알고리즘의 단순한 예측이 현실의 인간을 개조해서 그 예측을 아예 실제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자기 충족적 예언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수준이 아니네요. 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온전한 인격을 가진 주체가 아닙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무수한 데이터 포인트로 잘게 쪼개어졌다가 플랫폼의 입맛에 맞게 다시 조립되는 이른바 조절된 자아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조절된 자아라니? 내 깊은 내면의 생각, 내 고유한 취향, 정당하다고 굳게 믿었던 나의 분노조차도 사실은 알고리즘이 돌리는 거대한 피드백 루프 속에서 공장처럼 조립된 기성품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 OL의 1984처럼요. 알고리즘이 끝없이 주입하는 맞춤형 도파민을 끊어내지 못해서 스스로 데이터가 되기를 자처하는 멋진 신세계의 모습까지 아주 기묘한 융합 상태네요. 완벽한 융합이죠. 그리고 학계의 연구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설득적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이라면 보통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시점을 말하잖아요. 네, 이 개념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적 편향과 감정적 취약성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파악하고 조작하는 그 기술적 임계점을 뜻합니다. 이 임계점을 딱 넘어서면 인간의 나약한 의지력으로는 도저히 알고리즘의 교묘한 설득과 유도를 저항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저항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지점이 온다고요? 머리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일상적인 예로 생각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친구와 카페에서 새로 나온 운동화에 대해 아주 잠깐 수다를 떨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인스타그램을 켜보니 정확히 그 운동화의 할인 광고가 뜹니다. 저 그런 적 진짜 많아요. 소름 돋죠? 보통 우리는 어차피 살 거였는데 마침 잘 됐네 이러면서 합리화하며 결제 버튼을 누르잖아요. 하지만 사실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대화를 몰래 도청한 게 아닙니다. 도청이 아니라고요?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데. 여러분의 수개월치의 이동 경로,
검색 기록, 그리고 나와 연결된 친구들의 구매 패턴을 전부 종합해서 여러분이 바로 그 순간 그 운동화를 원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환경을 설계해 준 겁니다. 와, 제 마음을 저보다 먼저 읽은 거네요. 이런 경험이 수백, 수천 번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알고리즘이 내놓는 제안이 나 스스로 고민해서 내린 결정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알고리즘을 맹신하게 되는 거군요. 네. 기술이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살펴주고 돌봐준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주 기꺼이 내 삶의 모든 통제권을 알고리즘의 통째로 넘겨주게 되는 시점. 그것이 바로 설득적 특이점입니다. 진짜 무섭네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론 학계와 정책 입안자들이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이런 심리적 조작을 막아내기 위해 뇌의 스팸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인지적 방화벽 기술을 막 연구하기도 하죠. 또 대중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아주 높습니다. 다행이네요. 방어책을 찾고 있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데이터로 낱낱이 기록하는 거대 국가 주도의 감시망과 우리의 도파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글로벌 거대 기업 주도의 끝없는 오락이 아주 단단하게 손을 맞잡고 있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 내 삶의 통제권을 내 손에 꽉 쥐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뼈아픈 질문입니다. 오늘 파헤친 엄청난 양의 자료들을 마지막으로 요약해 볼게요. 현대사회는 단순히 어느 한 권의 디스토피아 소설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든 거대 자본이든 인공지능을 완벽한 무기로 삼아서 아주 교묘한 투트랙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있죠. 양방향에서 조여오는 거죠.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단면인식과 데이터베이스라는 1984식 디지털 파놉티콘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며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끝없는 무한 스크롤과 초개인화된 알고리즘이라는 멋진 신세계식 디지털 소마를 우리 입에 달콤하게 떠먹여주며 우리의 비판적 사고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죠. 당근과 채찍의 메커니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기술적 형태로 진화한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심층 탐구를 하면서 다소 무겁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낸 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겁을 주거나 기술은 무조건 악이다라는 비관론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저희 쇼의 궁극적인 미션은 여러분을 지적으로 단단하게 무장시키는 거니까요. 그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유명한 연설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나이든 물고기가 어린 물고기 2마리에게 오늘 물이 어때? 라고 묻자 어린 물고기가 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반문했다고요. 아, 참 상징적인 이야기네요. 물고기는 자신이 평생 헤엄치고 있는 물의 존재를 가장 마지막에 깨닫는 법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쉼없이 나눈 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헤엄치며 숨쉬고 있는 이 거대한 디지털 환경이라는 물이 도대체 어떤 화학 성분으로 어떤 알고리즘과 통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주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살아남으니까요. 맞습니다. 정보 과잉과 끝없는 쾌락의 홍수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가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비판적 사고라는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기술이 우리의 감정을 다 분석하고 자아를 마음대로 막 조립하는 시대에 역으로 우리가 기술의 이면을 파악하고 그 숨은 의도를 날카롭게 해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는 것. 그것만이 거대한 알고리즘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인간성과 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쉼없이 달려온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방송을 끝내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사유거리를 하나 툭 던져놓고 떠나려 합니다. 오늘 자리오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 오늘 대화에서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FTSG 기술 보고서의 맨 마지막 구석에 명시되어 있던 아주 섬뜩한 미래 전망 하나가 제 머릿속을 도무지 떠나지 않더라고요. 만약 아주 가까운 미래에 뇌파를 직접 읽고 쓰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나 극도로 발달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인공지능과 완벽하게 결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매트릭스 현실판이네요. 네, 그래서 실제 현실과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상을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이른바 합성된 경험을 우리의 뇌에 직접 주입할 수 있게 된다면 말입니다. 내가 실제로 겪은 적도 과거에 발생하지도 않았던 일에 대한 완벽한 가짜 기억과 가짜 감정이 머릿속에 심어지고
그것이 나의 미래 행동과 가치관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작되고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영원히 인식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암흑 속에 갇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인간의 모든 경험과 원초적인 욕망마저도 코딩과 알고리즘에 의해 프로그래밍 될 수 있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 안에 진짜 인간의 욕망이라는 본질이 1g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네요. 오늘 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피드를 끝없이 스크롤하시기 전에 잠시 화면을 끄고 이 질문의 무게를 한 번쯤 깊게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지적 여정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